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고교물리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고체의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회로기판 보신 적 있죠? 여기도 회로기판 사진 나와 있고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뜯어보면 그 안에 자잘한 부품들이 박혀있는 회로기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본체에도 그 컴퓨터 본체 뜯어보면은 마더보드라는 게 있죠. 여기에도 여러가지 부품이 납땜으로 고정되어 있고, CPU 같은 몇몇 부품은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끼워 넣을 수도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로기판에는 모두 전기가 잘 통하는 부품만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기판을 보면은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부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 정도의 이제 전기만 통하게 하는 그런 부품도 있습니다. 전기 전자 회로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서 상식으로 알고 있는 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절연체 반도체들이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죠. 도체와 절연체 반도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 있으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것은 뭐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제 전자제품이 완전히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도 상식으로 알고 있죠. 여기서는 각 소자, 즉 도체와 절연체, 반도체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마다 전류를 흘려보내는 정도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잘 통하는 물질을 또 있을 거고,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도 있겠죠. 전류가 잘 통하는 물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도체라고 하죠. 또 그렇지 않은 물체를 절연체 또는 부도체라고 얘기를 하죠. 전기가 통하면 도체, 전기가 안 통하면 부도체. 네, 부도체는 절연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도체라고 해도 전류가 잘 통하는 물질이 있는가 하면은 전류를 통과시키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물질도 있습니다. 물질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정도를 나타낸 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전기 전도도라고 합니다. 또 전기 전도도는요, 비저항의 역수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럼 비저항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비저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전류를 잘 흘려보내는,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가장 좋은 물질이 뭐냐면은 뭐죠? 은이에요. 예. 우리는 제 전선으로 구리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전기 전도도가 가장 좋은 물질은 구리가 아니라 은입니다. 은 다음으로 전기 전도도가 좋은 물질이 바로 구리가 되고 있죠. 그러면은 전기 전도도가 좋은 물질이 은인데, 그러면 전선으로 왜 은을 안 쓰고 구리를 쓰고 있느냐 하면은 돈 때문에 그렇죠. 은을 쓰면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은으로 해서 전선 쭉 깔아 놓으면은 도둑들이 다 그 전선 끊어가겠죠. 지금 구리값이 많이 올라서 외국 같은 경우는 절도범들이 전선 훔쳐가는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은으로 전선을 깔아놨으면은 은은 귀금속이니까 사람들이 다 훔쳐가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과학 시간에 전류와 오음의 법칙, 그에 파생된 여러 가지 이제 공식을 배웠거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기술 시간에도 똑같은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사람들이 공부 좀 한다 하면은 의대를 목표로 의대 가야 된다 하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시대에는 과학 입고, 기술 보고 이런 말들이 표어처럼 쓰여가지고 기술 개발에 이제 많은 공을 기울였죠. 이제 정부적으로요. 그래서 기술 계통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자, 오음의 법칙 딱 하면은 떠오르는 공식 여기 있죠. V는 IR. 이제 과학 시간하고 기술 시간에 배웠어도 이제 V는 IR, 이 공식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죠. 그리고 이 오음의 법칙을 보면은 요것만 딱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응용해서 이 식을 변형해서 많이 쓰고 있죠. 또 이제 저항
여기서 V는 전압이고 I는 전류고 R은 저항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저항은 여기 그림에도 저항이 쭉 나와 있는데, 이제 라디오나 텔레비전 기판을 보면, 회로 기판을 보면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또는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적인 저항은 값이 다르게 나오죠. 직렬로 했을 때와 병렬로 했을 때. 또 그에 대한 공식이 또 따로 있고요. 그래서 오음의 법칙을 이용한 공식이, 이제 이 변형된 공식이 쭉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 공부할 때 좀 헷갈렸습니다. 좀이 아니라 많이 헷갈렸죠. 저항을 직렬로 연결할 때, 또 병렬로 연결할 때 전체 저항 구하는 방법은 나중에 축전기를 병렬로 연결할 때 또는 직렬로 연결할 때 축전기 용량 계산하는 방법에 이제 응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교과 과정에서는 물리 2 과정에서 축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물리 1에서는 축전기 얘기가 안 나오고, 나는 이제 나중에 수능 시험 볼 때 물리 2는 선택 안 하겠다 하면은 축전기는 전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잠깐 배우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오음의 법칙에 나오는 저항을 직렬로 연결할 때, 병렬로 연결할 때 그 공식을 또 축전기를 직렬로 연결할 때, 병렬로 연결할 때 거의 응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쓸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오음의 법칙에 나오는 저항을 직렬로 연결할 때와 병렬로 연결할 때 공식도 제대로 익히지 못하게 되는 수가 일어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듯이 전류가 무언지 이렇게 알고 있죠.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죠. 또 오음의 법칙이 나온 V는 IR에서 I가 전류라는 거 이미 상식으로 알고 있었고요. 즉 전류는 전하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흐른 전하량의 비율을 또 전류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하의 흐름인데 그냥 전하의 흐름이다 라고만 하면은 오음의 법칙 V는 IR에다가 구체적인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전류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면 일정 시간 동안 흐른 전하량의 비율을 바로 전류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흐른 전하량의 비율을 전류라고 했으니까, 자, 식으로 나타나면 전류 I는 여기 나와 있듯이 dt분의 dq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이제 흘러간 전하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위 시간이면은 1초잖아요. 그러니까 1초 동안, 그러니까 5초 동안에 5A의 이제 전하량이 흘렀다라고 하면은 1초 동안에는 얼마가 흘렀냐? 그 전체 전하량을 시간으로 나눠줬죠. 5초라는 시간으로.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미분 개념, 극한 개념을 도입하면은 전류는 dt분의 dq로 정의가 내리죠. 전류의 단위 아시죠? 암페어죠? 네, 암페어인데 전류의 정의를 내린 dt분의 dq에서 유도된 C/S라는 단위도 있습니다. 즉 단위 per S에서 S가 세크를 나타내고 초를 나타내고 C는 쿨롱이죠. 그래서 단위 시간당 흘러간 전하량 비율은 전류다라는 것을 이제 단위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C/S라는 단위도 있는데 보통은 암페어라는 단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C/S라고 하면은 이제 좀 번거로우니까 간단히 쓸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간단히 암페어로도 쓰고 있죠. 근데 암페어 이 단위가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암페어 단위를 잘 안 써요. 일상 우리가 생활하는 가전제품이나 이런 데서 암페어 단위를 안 써요. 너무 큰 단위라서요. 그래서 1암페어만 해도요, 이게 사람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정도의 전류량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쓰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가 아니라 암페어를 조금 줄여놓은 암페어의 1000분의 1 단위인 밀리암페어, 그 다음에 100만분의 1 단위인 마이크로암페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단위 CF에서 MA, 그 다음에 마이크로 A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MA는 밀리암페어, 그래서 암페어 단위 1000분의 1이고요. 옆에 있는 마이크로암페어는 암페어 단위의 100만분의 1
단위에서 100만 분의 1 암페어를 이제 암페어의 단위를 100만 분의 1 단위의 암페어 단위를 이제 마이크로 암페어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충전기 같은 거 보면은 암페어라고 쭉 있는 것보다는 밀리 암페어가 쓰여 있는 것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암페어만 해도 1암페어 흐르는 전류 이렇게 잘못 만지면 감전돼서 곧바로 저 세상 가십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밀리암페어나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전류도 그만큼 약한 전류를 흘려주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전압이란 말 많이 쓰고 있죠. 당장 이제 컴퓨터나 텔레비전에도 전압이 필요하죠. 뭐 110V, 220V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전압이 무엇이냐? 이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자면은요. 일정한 전기장에서 단위 전하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는 그냥 무심결에 110V니 220V니 하고 있지만 그 볼트, 즉 전압의 단위가 뭐냐면은 그 정의가 무엇이냐 하면은 일정한 전기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전하가 있으면은 그 전하는 이제 전기장을 만들잖아요. 그러한 전기장에서 단위 전하 1A가 단위 전하니까 1쿨롱이 되겠죠. 이 전하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제 전압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일정한 전기장이 필요한 이유는요. 전하를 움직이게 하는 데는 전기적 성질이 미치는 공간인 전기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전기장이 있어야만 전하가 그 안에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전기장에 대해서 이제 같은 플러스 전하냐 마이너스 전하냐에 따라서 그 전기장 속에서 인력 아니면 청력을 받겠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생각할 때요. 중력장이 있어야 포텐셜 에너지가 작용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전기장이 있어야 전하가 이동할 수 있는 전압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자면요. 전압은 전기적인 포텐셜 에너지인 셈이 있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우리는 저항이라고 그걸 교과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이나 구리로 만든 도선에 전압을 2배, 3배 걸어주면은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겠죠. 전류의 세기는 이처럼 전압에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I는 V에 비례한다라는 식을 저렇게 쓰고 있죠. I는 이제 전류에 비례한다. 여기에서 이제 비례한다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비례하는 기호를 쓰지 않고 이제 등호라는 기호를 바꿔 쓰게 되면은 비례 상수가 필요하겠죠. 비례하면은 비례 상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I는 K 곱하기 V, K는 여기서 비례 상수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전류를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례 상수 K의 역수를 우리는 저항이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비례상수 K를 저항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비례상수 K의 역수를 저항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I는 R분의 V, 그러니까 K 대신에 R분의 1을 써서 I는 R분의 V라는 관계식이 성립하고 이것을 또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R을 분모에 있는 R을 좌변으로 옮기면 V는 IR이라는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오음의 법칙 하면 V는 IR이다 해서 거기서 유도해서 I는 R분의 V다 라는 공식 그 식으로 이제 변형해서 이제부터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라는 이 정의에서 출발을 해서 전류는 전압의 비례를 하니까 전류 I는 어떤 비례상수 K 곱하기 V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K 대신에 K의 역수를 저항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요. K의 역수, 즉 R분의 1을 K 대신에 대입하면은 I는 R분의 V다라는 오음의 법칙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오음의 법칙 계속 들어봐서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음의 법칙을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면은요. 이제 오음의 법칙 하면은 식 I는 R분의 V 또는 V는 IR 이렇게 공식으로만 외우고 있는데요. 이걸 말로 설명을 하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라는 게 바로 오음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여기 위에도 나와 있죠. I는 R분의 V가 되고 이걸 약간 변형을 하면은 V는 IR로 이 오음의 법칙을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유진이라는 학생이 자기 키보다 조금 작은 원통 속을 뛰면서 통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통의 길이가 길 때와 짧을 때 어느 쪽이 이제 원통을 통과하기 쉬울까요? 당연히 원통의 길이가 짧을 때 그렇겠죠. 길이가 10m인 원통 속을 달리는 것보다 길이가 3m인 원통 속을 달리는 게 더 쉬울 겁니다. 왜냐면 이 원통이 이제 유진이 키보다 크면은 모르겠는데 키보다 조금 작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원통 속을 뛰어서 이제 통과하려면 유진이 허리를 이제 굽혀야 하기 때문에 10m를 이제 뛰는 것보다는 3m 뛰는 게 더 편하겠죠. 허리에 많이 부담이 덜 가겠죠. 그리고 유진이는 이제 자기 키보다 큰 원통 속을 달릴 때, 유진이 키보다 작은 원통 속을 달릴 때 어느 쪽이 이제 유진이가 더 빨리 달리고 편하게 달릴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생각해 보나 마나 유진이 키보다 큰 원통 속을 달릴 때 그렇겠죠. 유진이는 원통의 길이가 짧을수록 또 원통의 단면적이 클수록 원통 속을 더 빨리 그리고 더 쉽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진이를 전류라고 생각을 하고 원통을 저항이라고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죠. 이 저항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저항 R은 길이 L에 비례하고 단면적 S에 반비례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은 저항 R은 로 곱하기 단면적 S분의 길이 L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는 비례상수고요. 이 비례상수 로를 비저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로는 이제 물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원통이 그냥 콘크리트로 된 원통이면은 이제 유진이는 이제 뛰어갈 때 이제 바닥의 마찰력 때문에 쭉쭉 뛰어갈 수 있겠지만 이제 아주 미끄러운 원통 밑바닥이 기름으로 쭉쭉 범벅이 됐으면 그거 뛰기도 힘들겠죠. 이처럼 이제 물질에 따라서 비례상수 로는 다르게 나타나겠죠. 또 이때 이 비례상수 로를 우리는 비저항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R은 이제 비례상수, 즉 비저항 로 곱하기 단면적 S분의 길이 L, 여기에서 길이 L을 1m 그리고 단면적 S를 1제곱미터라고 하면은 즉 길이 L 1m, 즉 단위 길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단면적 S를 1제곱미터라고 하면 이건 또 단위 면적이 되겠고요. 그러면 저항 R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로 곱하기 1분의 1이니까 R은 그냥 로가 바로 되겠죠. 로 값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비저항을 길이 1m, 단면적 1제곱미터일 때 물질의 저항으로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저항은 이제 물질의 전기적 특성인 거죠. 앞에서 전기 전도도를 물체의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로 표시한 양이라고 했잖아요. 이 전기 전도도와 비저항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전기 전도도와 비저항은 서로 역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를 시그마라고 하게 되면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시그마는 로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죠. 여기서 시그마는 전기 전도도고 로는 비저항이죠. 그래서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분의 1이다. 왜냐하면 비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기 전도도,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르지 않게 되니까 전기 전도도는 작아질 거 아니에요. 또 비저항 로 값이 작으면은 이 식에서 분모 값이 작아지게 되면은 전체적인 값이 커지니까
즉 시그마 값이 커지니까 전기 전도도 값 역시 커지게 되고요. 비저항은 물질의 전기적 특성이라고 하면서 길이가 1m, 단면적이 1제곱미터일 때 저항이 비저항이라고 했죠. 비저항은 물질의 전기적 특성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면서 또 길이가 1m, 단면적이 1제곱미터일 때 그때의 저항을 이제 비저항이라고 했죠. 즉 비저항은 물질의 종류에 따른 저항의 비례상수이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와 비저항은 역수관계다라고 우리는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비저항은 결국 저항의 개념이니까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는 적게 제대로 흐를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전기 전도도 역시 여기 이 식의 시그마 값 역시 작게 나타나겠죠. 자, 고체의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체의 에너지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